네, 지금까지의 증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네. 시장 참여자들이 가졌었던 네. 각종 우려 요인들, 과연 인플레가 높은 데서 좀 내려올 수 있을까? 네. 침체가 좀 빨리 오지 않을까? 기업들의 이익이 이것보다 훨씬 더 낮지 않을까? 실리콘밸리 은행 네. 사태, 부채 한도 협상이 네.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네. 각종 우려 요인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어 가면서 네. 그 불안의 벽을 타고서 지금까지 증시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은 무엇일까? 라고 했었을 때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하반기에 다시 그 기저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인플레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제일 눈앞에 보이는 거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다고 끝이 아니라 네. 그 이후에 실제 채권 발행이 많이 되게 되면 네. 유동성이 메마르는 현상은 그 이후에 나타나서 오히려 증시는 그 뒤가 문제이다. 그러면 어떤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유동성을 메마르게 하는 이슈가 될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뭔가 그 시장이 뭔가 조금 다른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S&P도 이제 거의 뭐 9개월 만에 최고인가요? 네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의 증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네. 상반기에 있었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가졌었던 네. 각종 우려 요인들이 하나씩 좀 해소가 되어 가면서 네. 그 불안의 벽을 타고서 지금까지 증시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일 우선적으로는 과연 인플레가 높은 데서 좀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네, 예.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침체가 좀 빨리 오지 않을까. 원래 네. 당초 예상만 해도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 정도에 기업들의 이익이 이것보다 훨씬 더 낮지 않을까라고 네. 뭐 이제 200불이 깨져가지고서 S&P 네. 500 기준으로요. 그렇게들 보셨었으니까 그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보자면은 뭐 아무래도 상반기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네. 사태 네. 같은 부분. 그 다음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네.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인데 뭐 그런 점들이 어찌저찌 이제 넘어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침체에 대한 확률 같은 것도 최근에 또 골드만 자료를 보니까는 35%로 실리콘밸리 은행 네. 사태율을 올렸다가 다시 25%로 내렸더라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가지고서도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치솟았었다가 네. 지금은 또 제자리로 다 내려왔죠? 네, 예, 네, 예.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이렇게 채권 그 만기물별로 굉장히 그 엑스데이트 전으로 해서 아주 그 비이상적으로 형성돼 있던 가격도 이제는 다 네. 정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인들이 어느 정도씩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왔다 이고 그러면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불안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하반기에 다시 그 기저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인플레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는 그 이제 그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더불어서 뭐 또 침체에 대한 얘기는 계속 달고 갈 것 네, 같고요. 예. 근데 제일 눈앞에 보이는 거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다고 끝이 아니라 네. 그 이후에 실제 채권 발행이 많이 되게 되면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유동성이 메마르는 현상은 그 이후에 나타나서 오히려 증시는 그 뒤가 문제이다.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경로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몇 차례 이렇게 그 과거에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아주 그 데드라인에 근접해가지고 되었을 때 그 뒤에 이 그 이슈 자체가 어떤 영향을 그 이후에 미쳤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2011년도를 제외하면 이게 뚜렷하게 뭔가 영향을 이 이슈 가지고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었거든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발행이 많이 느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과연 이것이 정말로 그런 이제 유동성을 메마르게 하는 이슈가 될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제일 주목하셔야 되는 게 미국채 아주 단기물들, 그러니까 뭐 1개월이나 2개월 이런 것들의 금리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영래포에 제공하는 연준의 금리 수준이 있습니다. 네. 그 수준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서
과연 요번에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이 실제로 시중 자금을 그대로 빨아들일 것이냐. 네. 그러니까는 그 재무부에서 다시 리빌드를 하면서 아니면은 그 자금이 현재 과잉 유동성으로서 사실상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못하는 역내포로 묶여 있는 자금. 그 자금에서 빠져나가 가지고서 재건을 시킬 것이냐. 그 부분이 최대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뭐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이제 역내포로 주는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하단에서 OBP 더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5.05%를 주고 있는데 사실 그 아주 단기물 국채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5보다도 막 밑에 있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요번에 은행 사태 때도 보셨겠지만은 은행의 예금은 MMF보다 적게 주고 그러다 보니 MMF로 몰려갔는데 MMF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뭐 T비례 투자를 하기보다는 역내포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거기가 더 높은 금리를 제공을 해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연준으로 확 묶여버리고 초과 유동성이 그쪽으로 가버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단기물들의 금리가 이제는 역내포 금리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MMF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굳이 역내포로 갈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자금이 나와 가지고서 재무부에서 추가로 발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단기물 쪽에 국채 쪽에서는 소화를 기존에 역내포에 갔던 것들이 와 가지고서 소화를 시켜주게 된다. 그러니까 역내포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중립적인 영향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분석하시는 분들끼리 의견이 나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순수하게 지금 그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뭐 도이치방크 같은 데에서도 자료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역내포 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서 그냥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이 영향은 중립적이어서 뭐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역내포에 들어가 있는 돈이 2조 달러가 넘게 있거든요. 네. 그럼 요번에 뭐 그 늘어나야 되는 금액이 뭐 몇천억 달러, 최대 뭐 1조 달러 얘기들을 하는데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을 만약에 역내포가 충당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우려할 거는 뭐 이제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이제 그런 우려 부분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랑 비슷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2017년도에서 18년도 이렇게 넘어갈 때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례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역내포 대비해 가지고서 미국채 초단기물들이 금리가 더 낮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역내포 쪽으로 자금이 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역전이 되거든요. 다시 미국채 단기물들의 금리가 역내포 금리보다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유동성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역내포가 거의 사라지게 되고 단기물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당시에도 유동성이 또 부채한도 협상 이런 이슈 이후에 그 재무부에서 돈을 이제 좀 늘려야 되니까 유동성이 메마르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사실 그 우려는 전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5.05보다 단기물들이 위에 계속 이렇게 그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뭐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쪽에 대한 우려는 약간 과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네네. 사실 또 최근에 주식 오른 게 과연 이 유동성 때문에 올랐느냐 거의 근본적인 퀘스천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한번 봐야 되겠지만 큰 우려는 없다 이렇게 봐지네요. 네. 유동성 흐름에 네. 따라서 이제 관련돼서 뭐 과도한 걸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침체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발목을 네네. 잡을 것이다. 근데 세계은행 발표를 봐도 그렇고 골드만의 얘기를 합쳐 본다면 네. 침체가 미뤄진 거지 계속해서 네네. 좀 가능성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건 올리고 내년 거를 그러니까요. 낮추게 되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여전히 불안감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사인들, 예를 들어서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은행 사태가 이렇게 아주 손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뭐 당연히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정말로 그렇게 일이 벌어질 것 아니다라는 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기업 이익이 혹은 이제 추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일단 첫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모든 침체들은 실업의 급증하고 괴리 같이 했으니까 과연 고용시장의 이 탄탄함이 빠르게 눈 녹듯 사라질 거냐 아니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은행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영향을 받는 거는 그 크레딧 쪽에서 뭔가 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은 은행들이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은행들 자료를 세부적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뜯어보면서 네. 체크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대출이 과연 제대로 나가고 있느냐.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뭐 태도가 아주 막 지금은 좀 내려오고는 있지만 아주 험악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년도에 그 이제 시장에서 좀 밀어놓은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될 건지 실제로 사실은 그거를 계속 그냥 체크해 나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달러화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달러화가 사실 보면은 어제는 뭐 104.40에서 좀 0.3 정도 내려오긴 했지만 한 달 전부터 보면은 한 101에서 지금 104 됐으니까 좀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달러화는 저는 뭐 그 작년에 워낙에나 강세로 빠르게 네. 갔다가 또 그 다음에는 되돌림이 또 가파르게 또 네.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랬다가 뭐 그 부분에서 가격이 뭐 일종의 차익 실현이다라고 네. 말도 할 수 있을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인 게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굳이 이유를 조금 더 찾자면은 네. 그 이제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갈 건지 최종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네. 좀 시장의 기대가 빠르게 아래로도 갔다 위로도 갔다가 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일단은 스킵이라는 단어를 연준에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점도표가 1회 정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네. 기존 대비해서 라고 하니까는 그 정도를 그냥 반영을 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를 제외하고서는 달러가 뭐 지금에서 비해 가지고서 방향을 작년처럼 위로 잡아야 되거나 뭐 그럴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101에 지금 101, 106 사이인데 뭐 잘 안 빠지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앞서 최종 금리에 대해서 네. 아래로도 좀 많이 이제 배팅들이 한 번씩 나온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이 긴축 사이클에서 정말 빠르게 또 금리를 인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다 보면은 연준이 생각보다 긴축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으로 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또 달러 방향도 좀 빠르게 내려오는 거 아니냐. 네.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가격이 반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최근에는 정말 많이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연준의 예.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달러화 자체도 하방 자체가 일단은 막혀버리게 되는 네. 상황이고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미국의 장기 금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뭐 달러화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으로 봐가지고선 서서히 개선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 경기나 이런 거랑 엮여 있다 보니까요. 네. 뭐 그런 생각이어서 변동성은 이렇게 좀 크게 나타나겠지만은 일단은 그 주식 시장에 대비해 가지고서는 연말까지 이런 시장들은 좀 상대적으로는 재미가 덜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크게 대세는 그래도 약세 쪽으로 보는 게 네, 저는 맞다. 그렇게 예,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네. 그 와중에 호주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두 차례 연속으로 네. 동결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금리를 아무래도 인플레가 좀 둔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 이번에 확실히 좀 잡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그랬을 때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네. 어떠냐인데 그래도 미국 자체는 사실은 영향을 거의 안 받은 것 같아요. 네. 패드와치 같은 거에서도 전혀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호주랑 좀 긴밀하게 사이즈가 비슷해서 네. 연관이 있다 보니까는 뭐 그런 점이 있기는 한데 근데 캐나다가 일단은 좀 우리하고 동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 비빌 구석이 있고 또 지난번에 호주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동결을 했는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금융시장이 사실은 반응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별로 벌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보니까는 뭐 한국은행도 올렸어야 되는데 왜 안 올렸느냐 해서 뭐 환율이 되게 약세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호주가 올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그 시장에서 긴축이 뭔가 좀 클라이막스로 향해 갈 때에는 각국이 자기 상황에 맞게 좀 그 정책적인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뭐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호주만의 사정으로 일단 하고 있는 것이다로 시장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 애플. 네, 애플의 신제품 9년 만에 뭐 신제품이기도 하고 가격도 상당히 또 비싸고 네네.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가격 네네. 측면. 뭐 굉장히 혁신이다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거 될까?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일단 시장에서의 기대치는 네. 발표 전부터 이미 좀 꽤 크게 있었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서 애플에서 기존에는 부르지 않았었던 그러니까는 VR 관련한 매체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대규모로 초대장을 발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실제로 뭔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굉장히 시장에서는 퍼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대감은 일단은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소화 과정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요 제품에 대해 가지고서 발표가 있을 때 사실 갑론을박이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이걸 보면서 우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기대에 대한 가격 소화는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잘 될 거냐 어떨 거냐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은 그거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시장 반응을 봐야 되는데 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건 대중성 가지기 어렵다도 있지만은 애플의 팬보이들을 무시하는 거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혁신적인 신제품이 나올 때는 오랜만에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일단 반응을 하지 않겠느냐. 뭐 네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나와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고 실제 시장에서의 발표 이후에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의 톤이 변화하는 거를 보면은 일단 이게 이제 대중성을 노리고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가격도 그렇고요. 그러고 이제 이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냐. 어쨌든 라인업이 하나 증가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 해가지고서 뭐 중기적으로 뭐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로 일단은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애플에 대해서 보실 때에는 이게 단숨에 이렇게 그 뭔가 아주 인기 그런 걸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뭐 일단은 시장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고 근데 만약 나왔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놀라움을 주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시장의 기대가 일단은 뭐 평균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의 큰 흐름이 지금 AI인데 네. VR 쪽이란 말이죠. 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생뚱맞죠? 네. 네. 근데 애플이 이번에 실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에도 다른 빅테크 기업들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AI 쪽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했었거든요. 다른 곳들이 전부 다 AI를 강조를 할 때 애플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좀 이제 그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는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 시즌 때는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했었던 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서의 기조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곳들이 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준비를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애플만이 독특하게 AI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는 VR 관련해 가지고서는 사실은 이제 그 메타에서 굉장히 이걸 가지고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은 지금까지는 별다르게 재미는 못 봤다라는 거죠. 네. 근데 애플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곳들도 뭐 삼성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좀 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쨌든 이게 애플께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잘못하면 대성공을 거두면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들도 결국은 이쪽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동력을 잃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동력을 좀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IT 쪽에서 수요에 대해 가지고서 그동안은 AI에 너무 집중을 했다면은 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는 사실은 증시에는 뭐 좋으면 좋은 일이지 절대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개발자 회의였기 때문에 뭐 이제까지 9년 동안 10년 동안 준비했던 걸 얘기하는 자리에 AI가 갑자기 이슈라고 갑자기 AI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라고 AI에 관련돼서 안 했을 리가 없는데 네, 네. 발표하는 게 시기상조다. 뭐 뭔가 준비를 해서 하겠다. 이럴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사실은 주가도 지금 다들 너무 많이 기대를 하니까 다들 요번에 뭐 애플도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별로 빠진 건 없어요. 네, 네. 사실 처음에 발표하자마자 그 올타임 하이가 됐었잖아요. 네, 네. 올라갔다가 거기서 한 4불 5불 빠진 건데 주가 흐름도 아주 약세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애플에 대해서 너무 좋게 얘기하네. 근데 가격이 상당히 좀 놀라운. 그래서 네. 기술에 비해서는 뭐 그 정도 할 만한가 하지만 어쨌든 대중화가 되기엔 아직은 좀 초기 단계 가격은 많이 높다. 이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400만 원이 우리 돈으로 넘죠. 네, 네. 그래서 뭐 가격으로 봐가지고서는 네. 대중성을 노리고 나왔다라고 보는 거는 절대적으로 무리다.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인플루언서 그런 분들도 네. 가가지고서 예. 이제 그 착용 후기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야말로 대중성을 하기보다는 기술에 지금 초점을 맞춘 거네요. 자. 400만 원 비싸긴 하죠. 비싸죠. 자, 그리고